미래에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도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된 단계다라고 아직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저평가되어 있을 때가 더 타임입니다. 자, 해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멘탈이 전부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최근에 이 돈의 규칙이라는 책까지 또 출간하신 신민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처음인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돈에 관련된 얘기, 투자에 관련된 얘기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돈의 규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돈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사실 이 그래프만 봐도 저는 쪽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내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알면 점점 내 부의 자산이 이런 식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닌가? 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일단은 좀 시황적인 측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사실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올라가도 되나? 할 정도로 뭔가 올라가는데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한 그러면서 몇몇 분들은 나만 자꾸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또 받으시는데 일단은 일단 매크로적인 걸 먼저 보면은 현재 시장이 이제 갑자기 오른 것 같지만 실은 갑자기는 아니에요. 이미 조짐은 물밑에서부터 오고 있었거든요. 이미 작년 9월, 10월 정도 해서 안전자산인 금이랑 다우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돈은 보통 그 금리 인상기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은행으로 가죠. 먼저 은행 또는 뭐 채권 이런 데로 갔다가 그쵸. 이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은 슬슬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지 이런 가치주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부터 돈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작년 9월, 10월에 금과 다우 같은 가치주에서는 이미 그 조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S&P 500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우 다음으로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S&P 500도 하락 추세를 벗어났어요.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나스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찍은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로 상승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조짐은 이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거 왜 그러냐 봤더니 달러 인덱스가 이미 작년 9월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금리 인상이 끝날 거다. 금리 인상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만 또 언제까지 될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올해 중반 정도에는 끝이 날 거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은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반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움직이는 거고 그 조짐이 이미 작년 말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이제 금리가 한 5% 정도까지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워낙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한 5.5% 정도까지는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5% 정도 전망까지는 현재 시장 분위기상 어떻게 보면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좀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지금의 분위기가 뭐 그렇게 급작스럽게 상승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전혀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식 다 싸고요. 전혀 뭐 소외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 중에서도 돈의 흐름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전자산 특히나 금 쪽부터 자산이 좀 쏠림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될 만한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은 가치주가 제일 먼저 이제 반응을 하죠. 돈이 가치주로 먼저 제일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량 성장주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우량 주식들 안 망할 것 같은 회사. 그쪽으로 흘러가죠. 어쨌든 그 주식들은 우량주긴 하지만 아직은 가치주라기보다는 이제 성장주에 가까운 주식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 같은 주식보다는 조금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장부 가격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우량주들이 오르죠. 그럼 그 주식들이 있는 지수가 뭐냐 하고 살펴보면 당연히 S&P 500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성장주로 돈이 옮겨가겠죠. 왜냐하면
S&P 500까지 오르고 나면 투자자들은 자신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제 위험자산 오를 타이밍이구나. 그러면 주식 중에서 가장 위험자산들이 모여있는 것은 나스닥이죠. 예. 그럼 나스닥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 9, 10월에 다우가 하락 추세를 뚫었고, 그 다음 올해 1월 정도에 S&P 500이 하락 추세를 뚫었고, 나스닥은 이제 뚫기 직전 정도까지 왔어요. 아직은 뚫지 못했고, 한 12,000을 조금 확실하게 넘은 수준에서 이제 추세를 돌파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해당 추세를 돌파해주면 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성장주가 네. 또 한번 붐을 일을 수가 있겠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환율이라는 조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럴 거라고 조금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네,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일단은 네. 미증시 위주로. 네, 미증시 위주로 생각을 했을 때, 나스닥까지 돌파를 하면 이제 확실히 위험 자산에 좀 타이밍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올해의 시장 전망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계속 네, 바라보시나요? 뭐 엄청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022년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단계 정도로 2023년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어찌됐든 이러한 흐름이 가장 첫 번째로 발생했던 지점이 네.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달러 인덱스의 네. 고점을 찍고 네. 떨어지는 국면이었는데 네. 이게 다시금 또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물가에 따라서 물가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또는 최대로 오른 금리를 안 내리고 계속 유지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의 통화를 봐야 돼요.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주요 6개국 통화와의 달러의 이 파워를 비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서 얼마나 금리를 올리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정해지죠. 다른 나라들이 모두 금리를 많이 올리면은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겠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별로 금리를 안 올린다. 보통 그거는 그 나라들의 물가도 상관이 있지만 경제 상황도 상관이 있어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은 금리를 못 올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죠. 그러면 지금 같을 때는 어떤 식으로 포트를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좀 성장주 포지션이 있다면 아마 아직까지 별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럴 때야말로 더 성장주 포지션에 투자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치주 쪽에 포트폴리오 비중이 크다면 네. 살짝 줄이는 방법도 필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제 리포지션이라고 하죠.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정확한 가치 판단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또는 아니면 정확한 시장 매크로 흐름을 읽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대부분 후회해요, 나중에. 괜히 건드렸다. 네. 차라리 그냥 새로 번 돈, 새로 투자하는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조금 성적이 안 좋은 거에 오히려 투자를 하고 지금 성적이 안 좋은 거. 괜히 뭐 잘 나가는 애를 팔아서 떨어지는 애를 사야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망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최대한 회전율을 최소화하고. 네,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얘는 아직까지 크게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았네 라고 하는 성장주 쪽으로 시선을 좀 달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피터 린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팔아서 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사는 것은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거랑 같다. 그렇죠. 네, 작가님, 제가 작가님 그 멘탈이 전부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좀 봤는데 딱 겉보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테슬라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 영상을 보니까 테슬라를 2월까지 사야 된다라는 식의 좀 약간 강한 어조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테슬라를 2월까지 사야 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 뭐 테슬라가 올해 공식적인 가이던스는 180만 대 판매를 얘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고 200만 대까지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매년 가까운 수년 내 50%씩 생산량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 판매량은 생산량만큼 늘어나지 않는다고 치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한 40%씩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 한 가까운 수년 2026년 정도까지를 봤을 때 40%씩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한 550만 대는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한 10% 정도 더 보수적으로 잡아줘서 500만 대 정도를 2026년에 팔았다고 하면은 지금 테슬라의 판매 가격이 평균 한 6만 달러가 좀 넘었는데 최근에 가격을 낮추면서 6만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인하한다고 해서 한 5만 달러까지 가격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에 500만 대를 팔고 그 다음에 5만 달러면은 매출이 2,500억 달러는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순이익률이 테슬라가 지금 17%가 넘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순이익률이 좀 줄었다고 해서 감안해서 한 15% 정도 잡으면은 대략 순이익이 한 2026년에 43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테슬라 주식 수가 31억 주가 조금 넘으니까 대략 뭐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13달러 중반대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여전히 그때도 고성장주다 보니까 뭐 고성장주의 PER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 잡는데 40 정도 잡아도 주가가 이미 한 500달러 중반대 정도가 되는 거죠. 2026년에. 예. 그러면은 매년 고성장주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 한 20%라고 잡으면은 2023년 말 기준으로 목표 주가는 대략 300달러 중후반대가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도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된 단계다라고 아직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저평가되어 있을 때가 더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테슬라가 3월 1일에 네.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투자자의 날이라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좀 자세한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저가형 모델에 대한 정보도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이버 트럭도 사이버 트럭이지만 이 저가형 모델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점유율을 한 2년 새에 꽤 많이 잃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이에요, 가격. 중국은 처음에는 전기차가 대부분 부자들이 샀죠. 부자들이 살 땐 테슬라의 가격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에게 중국의 경제력상 지금 테슬라의 아까 말씀드린 6만 달러? 뭐 중국에서는 한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격도 솔직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격대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예요.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의 차량이 등장을 해야지만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만이 아니죠. 인도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그렇죠. 동남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여기는 지금 전혀 진출을 안 한 시장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도 진출한다 그러면 여기는 중국보다도 경제력이 더 낮죠. 그러면 저가형 차량은 거의 필수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3월 1일. 네, 3월 1일. 그래서 2월까지 사라. 그래서 네, 그렇게 네, 얘기하시구나. 말씀드린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딱 들으시면 알겠지만 자율주행과 그 휴머노이드 로봇, 뭐 화성 이런 거는 전혀 밸류에이션에 넣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만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에 넣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자율주행 그 FSD의 수입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것도 현재 단계 수준에서 더 이상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정도 비중만을 유지한다고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그 자율주행으로 판매하는 매출의 절반 정도만 수익화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FSD를 고객에게 다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매출로 잡고 있어요. 네. 전체를 다 넣지 않고. 근데 딱 그 수준에서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감안하고 2026년까지 계산을 한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동을 하나도 안 해도 지금 같은 삶을 유지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걸로 밸류에이션 하자 그러면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없고 어떤 전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가능한 부분까지만 좀 생각을 하는 게 안전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네. 딱 그 가능한 선까지만 봐도 현재 그렇죠. 밸류보다는 저평가.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만큼 테슬라가 많이 빠졌었군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네, 가격이 하락을 했죠.